평화를 이어가는 여정 피스튜브의 찾아가는 인터뷰 반갑습니다.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에 함께 해주실 분, 이분은 여러분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죠. 지난 국회에서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셨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미 외교특사단으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싱크탱크 의원들을 두루 만나셨다고 또 들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이것에 대해서 의원 외교, 공공 외교 활동을 또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이었죠.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수권법안 수정안이 가결이 됐었는데요. 이때 물밑에서 공공 외교전을 펼쳤던 정말 그 숨은 주역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 연구단체죠. 한반도 평화포럼의 연구 책임의원이시고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스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평화를 잇는 시간. 평화는 우리 모두 손맛 잡고 이어져 있을 때, 소통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 손맛 잡는 방송 피스튜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보시니까 참 낯익은 분이시죠? 저는 사실 이재정 의원님이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기억났던 장면이 처음에 국회의원 하실 때 표창원 그 당시에 후보님과 이재정 후보님 두 분이 댄스하던 장면.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포털에 연관 검색어로 한동안 댄스가 떠 있어서 그래도 평화 전문 의원, 정책 전문 의원,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좀 난망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정말 좋았던 것이요. 국회의원 이러면 정말 딱딱하고 어렵게 토론하고 정말 남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즐겁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오히려 전 이렇게 다가왔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 같은 카메라에 박제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이런저런 시간들을 다 들춰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웃이거든요. 울고 웃고 화도 나고 그런 상황들에서 각자 역할을 찾아나가는 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했는데요. 이번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이번에 상임위 배정할 때 1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꼭 이렇게 그 1순위로 외통에 지원하셨다고 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를 설명 주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남북 경협특위 20대 국회에 들어갈 때도 정말 경쟁 치열했거든요. 제가 다른 경력으로 이제 다른 선배 의원님들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해안 그리고 또 고민 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당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준비하고 있던 비례대표 의원 이재정으로서는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 자격을 포기하겠다. 남북경협특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실제 외결특위에서 빠졌습니다. 예결특위를 포기하고? 맞습니다. 다들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다. 지역구 정치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결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상이거든요. 외통위는 전통적으로 다선 의원분들이 많이 하셨죠. 이낙연 대표님 계십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계십니다. 지금은 장관님이시지만 이인영 의원님이 제 왼편 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오른편에는 전해철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예. 제가 생각한 건 블루오션 정말 바지런히 몸 움직일 수 있고 적극적 고민을 그분들은 이제 긴 통찰력으로 바라보실 때 바로 앞에 닥친 일을 내 몸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의 의원이 사실은 외통위에 그간 부족했다. 그래서 너무 중진 그렇죠. 중심으로만 되어 예. 있으니까. 실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외교부 외교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도 젊어졌고 의원실도 한층 젊어진 일꾼으로 꾸려져 있어서요. 예. 외교부에서 그간 조금 부족했다, 외통위에서 조금 부족했다 싶은 것들, 통일 과제에서 조금 부족했다 싶은 관점들을 저희가 그 간극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법안 물으셨는데요. 법안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도적 근간, 정책적 근간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골격을 만드는 건데요. 예. 법안 어떤 특정 법안을 뭐 1호 법안이다 해서 그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한 것들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국회는 정치력으로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과감히 던져가면서 그것들을 네. 갈무리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리드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역할을 외통위에서 하면서 필요한 정책도 수립하고 또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상의하면서 마련해갈 생각입니다. 예. 역시 그 정말로 외교통일위원회 이러면 딱딱하고 굉장히 어르신들 중심의 상임위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님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외교통일위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이었죠.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을 촉구하는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었죠. 그래서 전체 그 회의에서 구두 표결에서 이것이 가결이 돼서 상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초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다라는 소식이 예. 전해 오던 당시에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트럼프 행정부에 각을 세울 것만 같았던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로칸나 의원이 예. 종전선언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는 예.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 당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 역학관계에서 벌어졌던 6.25 당시 한국전 당시도 떠올려 본다면 그 갈무리를 해야 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선 더더욱 첨예해진 외교관계 안에 미국이란 나라는 저희가 계속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럼요. 예. 국제법적인 역할이 있는 그렇죠. 당사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제안을 했다. 굉장히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네. 제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미를 계획했었고요. 그 결의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후에 국방수권법이라는 법안을 통과하는데 부대 의견처럼 예. 조항들이 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현재 결의안은 추가로 동의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국회 계류 중이지만 예. 같은 내용의 법이 사실상 국회 의결로 End to Korean War이란 예, 한국전을 종식시킨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결의가 된 예. 겁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예, 그 의미라는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정말 의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 전반에 있어서 주요 이제 리더가 되긴 하지만 의회가 승인을 하고 하나씩 확정을 시켜 나간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권한을 갖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미국 의회가 의회 국가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항구적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네.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연한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제안되자마자 뭐 거의 흡사 종북 논란 유사의 떠들썩한 여론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때냐라는 것이 또 야당의 일성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정작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도 선은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 특히 미 동맹을 그렇게 금가국조처럼 생각했던 보수 야당에서는 여전히 그 인식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죠.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이 이루어지기, 결의가 되기까지, 의결되기까지 노력했던 여러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 사실은 더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전 너무 안타까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음 질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예, 사실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법안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기까지 과정에서 사실 이재정 의원님과 더불어서 한국의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법안의 제출에서 가결까지의 과정에서 그때 무슨 의원님 혹은 다른 분들을 포함해서 그때 있었던 일화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것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 와서 의원 외교, 나름 방식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의회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 다시 없을 경험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결의안이 제출된 며칠 뒤 미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내노라 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을 정말 시간을 달리하면서 계속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여러 나라 정말 수십 개국의 의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대화를 폭넓게 깊게 해봤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왜 가능했나? 국회가 달라졌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돈 내고 안 탔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성평화운동의 주체였던 여러 시민사회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펀딩을 통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성 의원 두 분, 우리 권미혁 의원님, 재훈경 의원님도 함께 가셨는데요. 저희의 숙박 일정까지 시민사회가 정말 넉넉한 재정에 뒷받침되고 있을 것 같은 의원 외교를 예산적으로도 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갔는데 어찌되건 간에 그간의 의원 외교의 문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통상 의전이라든지 인사말,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형식적인 대화 몇 마디 이후에 사진 찍는 게 사실상 전부이게 한 지금 현재 의원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게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소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의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준비하려면 이제 선이 닿지 않았을 정말 핫했던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며칠 동안에 저희 기간 동안 모두 만나뵈면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만나니까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버니 샌더슨, 지금 바이든에게 어쨌든 양보를 하고 지지하면서 대권 후보에서는 제외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존경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성들이 많았던 분이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의 통상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정말 질문을 많이 던지셨어요. 질문을 던지시면서 심지어 타미플루가 전달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이산 가족들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하셨고 그 순간의 계기가 그 석학이자 유력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가 의견을 바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조차도 국제사회의 제재 혹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외교부 반성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저의 권한과 지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하지 못했던 걸 우리 여성평화 시민사회 교류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또 미국의 디아스포라의 여러 멤버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시민사회 일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 마련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분을 설득한 겁니다. 영상까지 찍으시고요. 의원실에서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때 이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 샌더스 의원이 예, 샌더스 의원이 저 그 트윗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직접 깜짝 놀란 보내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그런 공공외교, 사실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의회와 함께했던 공공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변화와 더해서 바로 이 공식적으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는 상황까지도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는 또 우리를 동원하셨던 우리 시민사회의 조직력과 기획력도 훌륭하셨고요. 또 제게 문정인 특보님과의 어떤 소통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하셔서 또 문정인 특보님이 상당히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유사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는 소통과 달리 격이 없으세요. 그래서 미국에 함께 방미를 또 그 이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국방수권법이 제안되던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방문을 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보좌진과의 도시락 미팅을 제안을 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식적인 창구나 직위로 가신 분들은 의원은 의원을 만나야지 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 의회는 보좌관들, 우리나라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량에 기댄 정책들이 많이 입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로칸나 의원의 결의안 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의원의 보좌진들 간에 한반도 상황을 학습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문정인 특보님이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과 이제 소통하고 또 보좌관이 급작스럽게 잡는 일정을 오케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브래드 셔먼이라는 아태 소위원장 사실상 그 관련 소관위원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위원장과의 또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 자리에서 격없는 대화, 문정인 특보님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대표들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격없는 대화가 오간 이후의 결과물이 바로 국방수권법 부수법안입니다. 정말 대통령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냐, 대통령만 외교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국회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시민이, 국민이 움직여주시고 거기에서 많이 배운 국회의원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의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의원 외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공공외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문정인 특보님 같은 학계 중진 분들까지 이런 미국과 워싱턴 정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아쉬운 게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특히 우리 국회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죠. 그러면서 2차례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정상이 만나서 공동선언을 했지만 사실 국내적으로 법적 효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정상선언들도 그랬죠. 만일 이 남북의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2018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선언,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역사를 복귀해 보면 남북 관계가 지적되는 과정에서 정권의 변화에 의해서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합의한 내용들,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국회에 비준할 새도 없이 또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바뀐 정권에서는 과거 정권의 그런 성과들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또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나 교류를 부정했던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통일이 대박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권 간의 연속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국회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대통령제 국회이긴 하지만 정말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거스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씩 쌓아나가는 역할이 국회에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 간의 몇 번의 회담의 결과물들은 그래도 많이 기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국회에서
뭐 조금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설득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그것들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평화의 한 단계, 한 발로서 자리매김하겠지 하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정상 간의 여러 회담의 결과물들을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말 확고한 것으로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했고요. 국민이 다수의석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그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힘을 이제 뭐 위시해서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얼마 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심이 바로미터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조금 정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긴 역사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혹여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점들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도 경청하고 또 야당을 대화의 당사자로 정말 테이블 위에다가 이 논제를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고요. 송구합니다. 미국은 했잖아요. 국방수권법 부수 법안이 왜 그렇게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 의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작업이 바로 동맹국,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지 않습니까? 동맹국 미국에서 했습니다. 함께 그런 인식을 같이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이 독일의 통일 경험과 저희의 그 경험을 비교를 해보면 독일의 경우는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큰 기조가 이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큰 기조는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통일을 이뤄냈던 그 정권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보수 정권이었죠. 기민당 정부의 헬무트 콜이었는데 우리의 경우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당이 다르면 저렇게까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꼭 상대방을 공격해야 될까? 이런 점이 참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네. 사실 분단의 결과물이면서 또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입장 여러 상황들이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들이 탄생하는 그 와중에 국익이라는 것의 온전한 의미가 보수의 가치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분단 상황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집권이라는 단발적인 목표까지의 모든 것들이 그냥 복속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통상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뭐 통일을 이야기하는 보수와 또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그것을 교정하려는 진보가 있어야 조금 더 보편적인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통일이나 한민족의 운명, 우리나라의 평화가 목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그 위에 올려놨다라는 느낌이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온 가치지만 그것이야말로 목표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한미동맹이 목표가 아니라 한미동맹은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정권이 활용하는 건데 흡사 모든 것을 다 내몰리는 최후의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보수야당의 인식은 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토론도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언급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 보수야당 정치인분들한테 그 이야기에 대한 솔직한 말, 한미동맹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되고 어디까지로 보고 있고 무엇을 위한 전략인지에 대한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내용하고 바로 관련이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국회 안에서의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위 말해서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충돌하는 것 이것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의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이념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장관의 청문회 자리에서도 공공연하게 주사파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러한 결국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한국 사회에 있는 이념 갈등을 조정하고 자꾸 통합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국회가 오히려 그것을 또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국회는 매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마다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하시는데 저는 잘 싸워야 되는 곳이거든요. 잘 싸우겠습니다. 국민의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를진데 어떻게 같은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겠습니까? 각각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정말 섬세한 인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잘 다듬어진 추상적인 의제로 제대로 예각화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그런 싸우는 장을 열어주는 게 치열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몸싸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토론의 장이 닫히고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잘 보면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면 몸싸움이 안 일어나요. 심사장이 닫히고 회의장이 닫히면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치열하게 말로 싸우고 험한 말을 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험한 말이 동원되더라도 정책을 예각화시키는 사안의 본질이 충실하다면 국민은 그것을 막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본질에 어긋난 방식의 말만 난무할 때 국민은 비난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사회적 공론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밖에 국민께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대정부 질의 마지막 과정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최근에 강철비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정우성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 통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또 먹먹하기도 했던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애국가만큼이나 불렀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 간극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그런 상황을 현재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진지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그리고 또 통일 교육의 장, 교육의 장이라는 건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장이거든요. 열어본 지가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그 안에서 수렴된 의사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마지막 절차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에게 던져주고 국민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내는 것, 그것도 정치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쭙고 싶었습니다. 통일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젊은 층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야말로 통일에 대한 인지를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졌다기보다는 통일이 아니어도 살아갈 만한 세대에 익숙해진 통일의 하두가 이미 우리 세계에서 멀어져 버린 놓치도록 만들어버린 게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통일이건 평화의 문제건 그리고 모두가 놓치고 있는 우리는 전쟁 중전시 상황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시끄럽다도 치열하게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민과 소통을 그래서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요. 언뜻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그 의원님이 한반도 평화포럼의 연구 책임위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신 단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단체에서
공개적인 어떤 토론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 토론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TV에서 하는 토론을 보면 제가 굉장히 그 토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기고 지고 승패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토론하는 목적이 정말로 누가 토론 더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걸까요? 토론의 결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합의가 가능해서 이런 정책을 좀 펼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데에서 공개적 토론을 하되 토론의 목적을 우리가 합의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현재 매번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합의 수준이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뭐 그 깨알 홍보처럼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반도 평화행동에서 앞으로 계속 이 작업을 지속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합의를 공개적으로 낮은 차원에서부터 조금씩 높여나가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저는 여야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예. 사실 국민의 각 입장들을 모두 털어놓는 자리들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처럼 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총선을 예측할 때 코로나를 상상하지 못했던 당시입니다. 이번 총선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려있어. 그러다가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정말 그 북미관계가 잘 풀려가면 총선에 이길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잘 안 되면 민주당이 힘들 수도 있어라는 얘기할 때 저는 우리 정치 세력은 그러면 안 됩니다. 통일이라는 화두는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이번 21대 총선이야말로 정말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평화의 화두를 던지는 선거여야 합니다. 예. 전 예민한 지점도 건드려가면서 우리가 선거를 주도하는 이슈로 이제 평화의 이야기를 갈무리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는 어떤 우연적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던집시다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흔하게 얘기하는 코로나 선거가 되었습니다. 예, 그처럼 이미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부정하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했던 통일하는 화두 안에 많은 의견들이 이미 존재했던 상황이고 그것들을 이제 수면 위로 올려야 할 때인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그래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기만 하면 예.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접점들이 찾아지더라고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섣불리 타협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원내대표나 당대표 간 악수하고 사인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예. 이것이야말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때로는 논박 과정에서의 얼굴 찌푸림이 있더라도 각오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경험한 건데 지성호 의원님이 저희 외통위 야당 의원님이시고 또 이제 행보나 여러 면에 있어서 다들 이재정과 지성호가 격돌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 많이 하시고 이제 빤한 방식의 그림을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법안 소위에서는 저는 지성호 의원님이 내신 법안을 편견 없이 바라봤고요. 지성호 의원님도 본인의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되려 제가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수정해야 될 점, 보완돼야 될 점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서로가 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정말 정치를 이런 면에서 개선시키고 싶었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고려를 하면 일부의 지점들은 다른 시각일 수 있지만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싸워라. 잘 싸워라. 그리고 국민들도 국론이 분열되니까 그런 이슈 꺼내지 마세요가 아니라 자극하는 방식의 그런 태도는 비난하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열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한반도 평화의 의제만이 아니라 다른 의제의 경우도 나와 다른 의견을 정말로 듣고 내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설득이죠. 근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왜 내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논증 과정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결론을 내릴 때는
100을 다 얻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합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 결론을 항상 내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국회 이야기,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약간 다른 차원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한반도 평화 이건 뭐 대통령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의원님들이 전혀 그런 걸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가 않죠. 오히려 의원 외교라고 하는 것이 잘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되거나 하긴 하는데 항상 끊임없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특히 이제 그 워싱턴 정가는 워낙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니까요. 워싱턴,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의원 외교 활동 이런 것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국회에는 각 나라별로 해서 의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의원 모임인데 그 의원 모임에서의 교류도 사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생각보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개선율이 높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의원 외교를 의원 입장에서는 리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300명 의원 중에 상당수 의원 외교를 위해서 계속 재선을 시키고 삼선을 시키는 뜻이 예. 아니라 예. 그러면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성과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예. 저는 정부는 정부만의 외교 또는 의회는 의회만의 외교, 민간 외교는 민간만의 외교로 이렇게 영역을 분리해버린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안에서도 그 주체는 의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있는 수많은 국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워싱턴만 하더라도 재외공간에 입법관으로 나가 계시고요. 그분들이 또 이번에 공공외교를 도와주시게 됐습니다. 오히려 외교부의 공무원들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은 워낙 또 여러 가지 업무로드가 높고 이제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 이제 패턴화된 업무를 하시기 쉬운데 공공외교는 민간의 참여가 있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성 지원에만 그치고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아요. 정보의 공유도 없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입법관님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셨거든요. 등등 저는 여러 자원들을 이 경계를 허무는 이미 경계를 허무는 시대가 됐거든요. 국가의 정부의 공적 기능도 경계를 허물 때가 됐고 무엇보다 정말 외교의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이런 다변화된 역학관계 안에 우리나라는 더 외교의 지평을 열어야 되고 그 섹터 구분을 부문별 구분을 장벽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우리 국방 수거법을 노력했던 여러 주역들과 함께 공공외교를 좀 실질화시키고 그 가버넌스 체제를 막연한 뭐 몇몇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교류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정말 공공외교를 실질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국회 인식 그리고 정부의 인식 그리고 또 민간의 인식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 외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해서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공외교 그러니까 상대국의 민간에게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이렇게까지 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초라한 고백을 하면요. 그 로칸나 의원 발의 당시 방미 첫 일정에서 미국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대사관 공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국회 차원에서 대사관에 이제 이걸 이 정도를 제안하고 부탁을 했으면 우리가 가능했을까요? 했더니 아니요. 라고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도 또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이런 이제 폭넓은 방식의 소통과 깊이와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에 길이 쓸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심지어 우리 의장님이
그 이후에 연이어 방문을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랬죠. 하셔야 네. 하는데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이제 뭐 흔히 하는 어레인지 할 수 있냐. 예, 예. 그 정도로 사실상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또 그 거기에 있는 현지 시민들, 디아스포라 우리 재외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예. 국회의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연속성 있게 이끌어내는 것, 그저 나는 전통외교가 아니야. 의원외교는 의원들이 배지 달고 하는 거야. 이런 틀을 벗어내야 된다는 건 이미 20대 국회 이 과정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그 시민사회 역할이 점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네.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통하고 싶은 곳은 사실은 북한인데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혹시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이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 했어요. 만약 있다면, 그럼 국회는 북한의 어디를 상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만약 그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나눌 수 있는 대화 의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한반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회에서의 남북 교류,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얼마 전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국회 시작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의회 교류의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제안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비단 21대 국회 우리 박병석 의장님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전 20대 국회에서도 네. 계속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셨을 네, 때도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서 실제 성사되지 못했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그 틀로 만났다가 아니라 좀 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네. 또 당장 뭐 중국과의 교류만 하더라도 국회라고 얘기하는 전인대와 우리나라 국회를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넓지 않거든요. 하고 있는 역할들이나 각 국가에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 예, 국회와 뭐 네. 그나마 전인대가 비슷하겠지만 북한은 뭐 그렇죠. 최고위원회 뭐 이런 거겠지만 그- 우리 국회 역할과 그 나라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입문 과정도 다르고 네. 거기서 역할도 다르고 아우를 수 있는 지역 등등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주가의 교류 역시도 그런 조금 전 민간 외교를 얘기할 때처럼 굉장히 탄력적인 고민, 유연한 고민을 통해서 어떤 단위, 뭐 물론 이제 지도자끼리 만나는 단위라든지 협상 창구에서는 나름의 이제 벽을 맞춘다든지 또는 소통을 계속 해왔던 축들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더라도 다른 외교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국한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모색들, 상상력을 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례로 저는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 뉴욕에만 유일하게 거주하는 우리 북한 공무원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유엔 대표부 공무원분들을 학회에서 하루 종일 다른 석학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같이 테이블에 들으면서 그 발표 내용들을 서로 코멘터리하면서 심지어 예민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코멘터리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 시간들조차도 저는 의원외교 이상의 우리의 교류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북한에서 어떤 위치, 그때 뭐 김성 대사님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뭐 참사관님도 있고 여러 급의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공식 회담장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회장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성. 제가 금강산 방문했을 땐 또 여성단체분들하고 만나게 됐고요.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참 동안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단위의 고민들을 좀 상상력 있게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의 외교의 시대, 정말 냉전 시대 아니고요.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평화의 시대, 외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입장에서는 보다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이상의 것들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까지 이재정 의원님과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특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계속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재정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인사말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통일이 온다,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어간다. 피스, 빌터, 메이커 이런 얘기 예. 더 많이 하잖아요. 만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과정은 어떤 특출난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이끌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오늘도 이렇게 평화를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맞잡고 계속 평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고 함께하는 평화의 시대는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님의 활동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피스튜브의 찾아가는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 구독, 좋아요 역시 또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